이러한 문학상의 모든 사소한 분쟁은 내 결심을 더욱 굳게 하였지만 그 가운데서 나는 최대의 명예를 얻었다. 이 명예는 서한이 나에게 가져온 것이다. 그리고 이 명예에 나는 다시 없는 감격을 느꼈다. 그것은 꽁띠 대공이 2차례나 나를 방문해 준 일이다. 한 번은 뻗띠 샤또로, 2번째는 몽루이로. 대공은 2번 다 룩상부르 부인이 몽모랑시에 없는 때를 택했다. 그것은 나를 만나기 위해서만 왔다는 것을 한층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다. 이 대공의 호의란 것이 원래 룩상부르 부인과 부플레로 부인의 덕이란 것을 나는 결코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영광스럽게도 그 뒤로 계속해 내게 베풀어진 호의는 대공 자신의 감정과 내 자신의 힘에 의한 것이라는 것도 나는 믿어 의심치 않았다. 몽루이의 내 집은 몹시 협소했고 정자의 위치가 마음에 들었으므로 나는 대공을 거리로 안내하였다. 그는 황송하게도 나와 장기를 두었으면 했다. 나는 그가 장기를 나보다 더 잘 두는 로랑지 기사를 이긴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기사를 비롯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눈짓이나 찌푸린 표정을 못 본 채 하고 나는 2번을 두어 2번 다 이겼다. 장기가 끝나고 나서 나는 대공에게 공손히 그러나 엄숙한 태도로 말했다. 각하를 지극히 존경한 나머지 승리를 사양할 수 없었습니다. 제기와 예지에 차 있어서 달갑지 않은 추종을 받기에는 너무도 적합지 않은 이 위대한 대공은 실상 그 자리에서 대공을 인간으로 대우하고 있는 것은 나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리하여 나는 대공이 이 말에 대해 진심으로 나에게 감사하였으리라고 믿어 무방하리라 생각했다. 설사 기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겐 대공을 속일 생각이 추호도 없었으므로 스스로 자책할 생각은 없었다. 또 대공의 호의에 충분히 보답하지 못한 것은 나로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때때로 버릇없이 대한 것만은 사실 자책을 해야 마땅할 것이다. 대공 자신은 다시 없는 우아한 태도로서 호의를 보여주었다. 2, 3일 후에 대공은 내게 사냥에서 잡은 것을 한 바구니 보내주었다. 나는 고맙게 그걸 받았다. 그리고 조금 지나 또 한 광주리를 보내왔는데 수렵 담당 관리 한 사람이 대공의 분부를 받고 그것이 대공 자신이 사냥에서 직접 쏘아 잡은 것이라고 편지에 써 보냈다. 나는 그것도 받았다. 그러나 나는 부플레로 부인에게 편지를 보내 이 이상 더는 받지 않겠다고 써 보냈다. 이 편지는 일반에게 비난을 받았는데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왕가의 귀한 분이 사냥에서 잡은 것의 선물, 그것도 지극히 정중하게 보내준 것을 거절한다는 것은 자신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려는 긍지 높은 사나이의 세심한 처사라기보다는 차라리 분수를 모르고 버릇없이 자라난 사나이의 거칠은 태도라고 말할 수 있다. 내 서간집 가운데 있는 이 편지를 다시 읽을 때마다 나는 얼굴이 달아오르며 그것을 쓴 나 자신을 책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어쨌든 내가 이 고백을 계획한 것은 나의 우행을 덮어두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더욱이 그런 것을 숨겨둘 수 있기에는 나 자신이 너무도 불쾌하게 느껴진다. 나는 대공의 연적이 되는 것 같은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지만 하마터면 그렇게 될 뻔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부플레로 부인은 아직도 대공의 총애를 받고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전혀 몰랐던 것이다. 그녀는 흔히 로랑지 기사와 어울려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아름답고 아직 젊었다. 그녀는 로마 기풍의 정신을 가진 채 했다. 그리고 나로 말하면 언제나 공상적인 정신의 소유자였다. 거기에는 꽤 비슷한 데가 있었다. 하마터면 나는 그녀에게 반할 뻔했다. 그녀는 그것을 눈치챈 것 같았다. 로랑지 기사도 그것을 알았다. 적어도 그는 나에게 그것쯤은 말해 주었다. 그것도 나를 낙심하지 않게끔 말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나도 분별이 있었다. 게다가 나이도 50이나 된 때였다. 앞서 달랑베르의 편지에서 늙은이들에게 준 교훈이 머리에 가득 차 있는 나는 나 자신이 그 교훈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 부끄럽게 생각되었다. 게다가 그때까지 내가 모르고 있었던 일을 알고 보니 나의 머리가 돌지 않는다면 그런 신분 높은 사람과 경쟁할 필요가 없었다. 요컨대 아직도 우두또 부인에 대한 정열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나로서는 내 마음속에 그녀를 대신할 사람은 다시는 없다는 것을 느끼며 앞으로의 생애에서는 영구히 사랑을 단념하기로 했다. 지금 이것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나는 야심을 품은 젊은 부인의 불안한 시선으로 지켜보는 위험한 교태의 유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비록 그녀가 나의 예순이란 나이를 잃어버린 듯한 행동을 보였다 하더라도 나 자신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위험한 데서 발을 뺀 이상 다시는 그런 실수를 저지를 염려는 없다. 나의 여생 동안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책임을 진다. 부플레르 부인은 자기가 나의 마음에 동요를 주었다는 것을 알았으나 내가 그것을 억제해버린 것도 역시 안 것 같았다. 나는 이 나이에 그녀의 흥미를 이끌 수 있으리라고 믿을 정도로 미치지도 않았고 오만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녀가 테레즈에게 말한 여러 가지로 미루어 볼 때 아무래도 내가 그녀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만일 그렇다면 그리고 그녀의 그런 호기심을 내가 실망시킨 데 대하여 나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나는 자신의 약점의 희생이 되기 위하여 태어났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승리자의 사랑은 그토록 불행한 것이었으며 또 패배자의 사랑은 더 불행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 두 권에서 내게 안내역을 했던 서간집은 그것으로 것이다. 이제부터는 나의 추억의 흔적만을 더듬어 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추억들은 이 가혹한 시기에 얻어진 것으로 그 인상이 아주 뚜렷하게 내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불행의 바다 속에 버려진 나는 나의 최초의 난파의
상세한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그러나 그 후의 일들은 혼돈된 기억만을 내게 줄 뿐이다. 따라서 나는 다음 권에서도 아직도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시킬 수가 있다. 그러나 이야기가 좀 더 앞으로 나가면 그때부터는 더듬어 찾아 나가는 도리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